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이름은 윤현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랑 마찬가지로 웹툰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그렸죠. 그리고 지금은 완결한 지 2년이 지나서 백수로 지내면서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가볍게, 그리고 요번엔 좀 진지하게 혁중님께 발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사양하고 거절하는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굳이 말하자면은 나의 어떤 스페셜리티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을까? 이런 걸 했을 때 할 만한 그 화두를 찾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주제가 요겁니다. 비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이야기. 약간 어그로가 섞여 있는 제목의 주제인데, 내용을 듣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경고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작업, 되게 유용한 꿀팁 이런 거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용한 팁이라거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제가 아는 바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편협하거나 모자란 식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게 될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좀 개인적인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음과 같은 만화들을 그렸었습니다. 2007년도 제가 22살 때 작업했던 제 웹툰으로서 데뷔작인데, 너에게 날리는 홈런이라고 7편짜리 장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중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단편에 가까운 7편짜리 만화를 그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충 내용을 길게 설명하긴 뭐하고, 약간 신카이 마코토랄까 아다치 미츠루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한 제 마음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대답들을 그린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2010년도에 제대한 후에 그렸던 남김이라는, 이것도 단편이죠. 60페이지짜리의 단편 만화를 그렸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름의 조금 어떤 예술적인 뭔가를 해보겠어 같은 좀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어서 좀 상업적이지 않은 진행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렸던 작업이고요. 대단히 소개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초등학교 하굣길에 어떤 아이가 트럭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치여 죽은 자리에는 계란 토스트가 남아서, 그 아이가 그래서 살아서 남긴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훌륭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이름을 못 남긴 모든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아이에게 어떤 이름이 있었느냐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름은 찾지 못하고 결국 이름 없는 존재로 남았지만 그 대상에게 자기 방식 나름대로의 추모를 더한다 하는 내용의 단편 만화였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다이스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 대표작이기도 하고 제일 오래 그린 작품이기도 하고 오늘 발제에서 주로 언급될 작품이기도 한데, 길게 소개하기는 좀 뭐하고 좀 소개 같지 않은 걸 잠깐 띄우자면, 과연 인터넷 속도가 약간 오래된 영상인데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었습니다.
이해할 만한 건 없지만 뭐 어쨌든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었고요. 뭐 어쨌든 간단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웹툰에서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390화 이내로 연재했었던 작품이고요. 학교에서 서열 최하위의 약간 빵 셔틀 찐따 같은 캐릭터가 인생이 뒤바뀐다는 설정, 뭐 그리고 지금은 좀 또태창이 돼버렸지만 상태창이라는 설정, 그리고 퀘스트가 주어져서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게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빨리 썼던 그런 식에서는 좀 빠르게 사용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동태라는 인물이 의문의 전학생을 통해서 다이스라는 게임을 알게 돼서 그걸로 이제 좋아하는 이성과 가까워지려고 이제 점점 자신의 능력들을 바꿔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이스를 노리는 다른 다이서들과 계속 싸워나간다 하는 구성의 스토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소개할 만한 작품들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화를 그려야겠다라고 결심을 진지하게 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말 중학교 1학년 그때쯤부터인데 매년 한 편씩 단편 만화 이상을 완성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한 편 이상의 만화를 그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따지고 보면 만화를 그리게 된 지 25년이 지났고요. 완성된 만화가 단편 포함해서 15작품 이상 그렸고 이제 제일 길게 그린 게 이제 8년 이상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백수가 된 지 만기한 지 2년이 경과를 해서 어쨌든 웹툰 작가라는 이름을 갖고 데뷔한 지 어느덧 16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작품적으로 그리고 제 내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 발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고민을 말로 설명을 하자면 약간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굳이 이 내용을 하나씩 읽자면 내가 만화를 어떻게 그렸더라? 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걸까? 왜 효율을 높이고 왜 최적화를 해야 하지? 더 노력하고요. 계속 노력해서 노하우도 막 익히고 새로운 툴도 익히고 새로운 뭔가 정보를 접하고 계속 유용한 걸 배워서 히트작을 내고 더 좋은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나한테 뭘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어쨌든 한 가지로 간단히 줄이면 내가 왜 만화를, 웹툰을 그릴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각들을 같이 물어보고 나누고 싶다는 게 아마 이번 발제의 목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만화를 그리십니까? 뭐 지금 제가 뭐 대답을 한 분씩 붙잡고 여쭤볼 수는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엔 이런 대답들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직업이죠. 돈을 벌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그려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거길 통해서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전달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한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약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작품은 남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만화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생각에는 잡념들이 좀 붙기 시작을 해요. 제 첫 번째 잡념입니다. 계속 마감을 하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하다 보면 막 너무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역순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편집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편집만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편집은 좀 누가 대신해주면 안 되나? 식자 누가 좀 대신해주면 안 되나?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난 작화는 할 만한데 그럼 작화를 하고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작화 이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머리를 계속 그리고 있지? 이 신발 아무도 안 볼 텐데 이걸 왜 그리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콘티를 짜고 있으면 콘티가 너무 괴로워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왜 해보니까 왜 딴 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짜려고 하면 이거 누가 이미 한 것 같아. 인기 없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안 먹힐 것 같아. 스토리 누가 좀 좋은 거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거를 해나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더라? 하는 생각으로 도달을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잡념이 있습니다. 이 잡념은 제가 최근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잡념인데, 제가 완결을 하고 차기작 준비해야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유명한 웹툰 에이전시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PD님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작가님은 작품성과 상업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뭘 선택하실 거냐고. 근데 이분은 지나가듯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막 집에 갈 때까지 뭐지? 계속 그런 생각들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뭐 5대5? 7대3?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하는 거지? 잠깐만, 그러고 보면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은 상업적으로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뛰어난 작품은 작품성이 별로인 건가? 둘 다 좋은 작품도 있지 않나? 내가 이것을 골라서 했었나? 막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골랐어요. 저는 이번 작품은 상업성만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잘 벌 수 있을까요? 정할 수도 없어요. 정할 수도 없는데 이 질문은 저를 계속 오랫동안 되묻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기획은 상업적인 기획일까? 아니면 내 어떤 작품적인 고집에 의한 기획일까?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잡념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어쨌든 화두죠. AI가 우리의 일을 뺏는 건 싫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AI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없는데, 일단은 내 일을 완전히 뺏긴다 그러면 그래, 인류는 멸망할 때가 됐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우리가 스케치업을 쓰시는데 거부감을 가져야 하나요? 예. 복붙 탈 수도 있고 픽셀 유동화도 쓸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의 양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가 내 일을 뺏는 건 싫지만 내 일의 양을 줄이고는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일의 양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따라 붙는 거죠. 예.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는 작가분들일수록 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대체 몇 살까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웹툰 작가로서, 개인 작가로서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쯤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닐까? 스토리 작가를 선택해야 되나? 그림 작가를 선택해야 되나? 나 둘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를 해야만 하는 걸까? 그러면 혹시 내가 스튜디오를 차려서 날 위해 일할 수 있는 한 10명쯤 붙여서 이렇게 딱 하면 돈이 없죠? 예. 예. 그래서 되게 뭔가도 선택할 수 없지만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흘러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더 무서운 건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어쨌든 웹툰을 데뷔한 지 그럭저럭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뭐 지망생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많이 무서워요. 제가 지망생분들을 많이 뵙는 편인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데뷔를 준비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지금 실력으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모전을 준비해야 될지, 배도 투고를 해야 될까, 플랫폼을 어디를 노리지, 스튜디오에 들어갈까, 아니 애당초 내가 웹툰 작가를 해서 저 최상위권에 가서 성공을 하겠어, 이런 용기가 날까? 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주제와 맞추자면, 그래서 내가 어쨌든 최선의 길을 찾는다고 칩시다. 최선의 길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뛰어난 노하우를 익히고 최적화된 작업물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내 창작의 목표는 뭘까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왜 만화를 그리는 걸까? 대체 왜? 예. 그래서 이 발제가 사실은 하기 전에 여쭤봤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팁과 노하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제 질문이나 제 고민들을 나누는 것들도 괜찮다 하셔서, 그래서 이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지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 스스로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들도 아주 쉽게 부정당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얘기 드린 대로 현실적인 이유는 돈이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일 다른 직업을 골랐을 때 정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만두시겠습니까? 예. 뭐 대답을 제가 요구 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미묘한 질문 드릴 거예요. 혹은 반대로 내가 만화로 그리는데 너무 돈을 못 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작품을 하실 겁니까? 한 편 그리는데 7만 원을 준다면 하실 건가요? 왜 이게 구체적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이버 웹툰 초창기 한 편 작업비가 저 금액이었으니까요. 예. 예. 근데 물론 물가 상승률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저랬었던 게 근데 저 당시에 데뷔하신 작가님들이 지금은 네이버에 뭐 개국 공신 분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계속 내놓으셔서 지금은 뭐 저 금액은 돈이지만 저거와는 아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단위는 엄청난 차이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그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내가 만든 이야기와 그림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좋아해 줄까요? 싫어하면 어떡하죠? 내가 진짜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고를 했는데 모든 게 악플이에요. 이럴 거면 때려쳐라, 그리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막 온갖 욕을 달리면 내가 그린 만화와 이야기를 누가 좋아해 준다라고 즐길 수 있죠? 그래도 만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뭐 그래도 나는 즐거워. 나는 즐겁다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일주일에 70컷은 기본이고 80컷, 90컷. 제가 봤었던 컷수 많은 작품 중에 하나는 스튜디오 작품이 아니었는데 300컷 그리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단순히 내 몸만 힘들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연재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나는 더 잘하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물을 보내놓고 이게 내 거라고 하고 싶지 않아. 좋아하기가 너무 힘들죠. 엉망진창이 돼도 우린 견뎌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가하죠. 이 작가 대충 하네. 아닌데. 아니지만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작품은 남으니까. 근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작품은 그 작가보다 일찍 죽어요. 제가 깨달은 제일 슬픈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작가들은요, 우리들이 만든 작품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작가는 살아가야 돼요. 내 작품은 다 끝나서 죽어버렸지만. 내가 죽더라도 작품은 살아남는다. 극소수죠. 역사에 정말 극소수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은요, 너무 유동적이고 쉽게 덧없어지고요. 가치의 무게는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대체 창작을 하는 걸까? 에서 그나마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들을 재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것을 지렛대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봤었어요. 뭐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림 작가라고 칩시다. 누가 진짜 끔찍한 최악의 스토리를 줬어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가 별로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소재에, 가장 싫어하는 사상에,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들만 나오는, 이게 내 이름으로 나온다고에 못 견디는 스토리예요. 얼마를 주면 그리실 건가요?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지망생들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이버 웹툰 데뷔시켜 준대요. 여러분이 생각한 최악의 스토리래요. 얼마면 하시겠어요? 이랬을 때 막 되게 조심스럽게 300? 400? 500? 막 약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옵션들도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명을 바꿀 수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금액은 얼마쯤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아시는 제일 성공한 작가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예. 그분은 한 편에 2억쯤부터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한 편에 2억쯤부터는 엄청 고민은 되는데 이게 몇 부작인지만 중요하다. 단기면 좀 생각해보겠다. 장기는 그냥 내 거 한다. 예. 예. 근데 정말 이제 데뷔가 너무 어려우신, 정말 나 어떻게든 웹툰 그려서 먹고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만 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말씀하신 분들한테 슬프지만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이 짜신 스토리 값이네요, 이게. 예. 나 만화 그려서 너무 이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한 편에 100만 원이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이상해지죠. 예. 이런 생각들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한 예시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큰 돈을 제안해 줍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예, 큰 돈을 줄 테니까 다시는 웹툰을 그리지 마라. 예, 얼마로 협상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저 단위도 못 세겠어요. 예, 제가 물어본 작가님 중에 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분, 저 이거 단위 계산 못해서 그냥 아무튼 복부십니다. 예, 일시불로 저 정도 금액은 오케이다. 그리고 다른 분은 연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매달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매달 500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짓궂게 그러면 400은요? 400까지도 괜찮다. 300은요? 그러니까 350으로 하자고. 300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해서 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350 이하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제시하신 분도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드린다고. 제가 드릴 건 아니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었고. 예, 요거는 좀 이상한 예시죠. 돈 얘기와 좀 상관없는 예시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준대요. 예.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이름으로 발표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전액 다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찬성하십니까? 완전 꿀. 완전 꿀이죠. 예. 그게 AI라면요. 예. AI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예. 내 AI를 만들어서 다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실 건가요? 이 노동을 좋아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좋아하셨던가요? 를 되게 많이 묻고 싶더라고요. 이 지레트 테스트들을 한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저한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나 자신이 왜 창작하는지, 내 목표와 이유가 과연 정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계속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차기작만 계속 늦어지고 있죠. 예, 이 고민들은 사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예, 극단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재능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저만의 재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있을 테고요. 어느 정도 내가 혹시 잘하면 좀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 작품이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을까?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 있어요. 예, 항상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만화를 그려서 지금껏 여태껏 먹고 살고 있고, 예, 결혼도 하고 집도 생겼고요. 예, 제 만화를 읽어봤다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만날 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만화를 그려서 얻은 행복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만화를 그렸을 때 되게 꿈꿨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게 오다이치로 작가님이 쓰신 어떤 일기 같은 글을 읽다가 느꼈었던 건데,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만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되게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완결하고 한번 들어봤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이스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처음은 진짜 좋아하는데 끝은 왜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이렇게 주면서 한 방 먹이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막 제 만화로 막 코스프레 한 사진들을 보면 막 너무 기뻐서 막 다 저장해두고요. 그리고 제 인생 업종 중에 하나가, 예, BTS 이제 RM께서 제 다이스로 노래 가사에 아예 넣으셨었어요. 다이스를 재밌게 봤었다고. 그래서
아, 좋다. 이 정도면 인생 업적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약간 기록이 남는 걸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독자님들과 네이버 웹툰 관계자님께 정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요, 고통스러워,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존재했습니다. 가족 외에 사람들을 단 한 명도 1년 동안 만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고요. 공황장애도 겪었고 스트레스 발작 증세도 있었어요. 제가 먹는 약의 이름들과 효과들을 다 알고 있었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재하는 8년 동안 몸무게가 30kg 가까이 쪘었어요. 지금은 20kg를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연재가 점점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쉬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쉬는 공휴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14시간씩 작업을 했었고, 정말 이제 후반부 연재 막판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140시간 넘게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는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가 이제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렵에는요, 매일 코피가 쏟아졌었어요. 자다가도 코피 쏟고, 그림 그리다가도 코피 쏟고, 그냥 계속 닦으면서 그리고, 그 상태를 한 달 이상 겪어보기도 했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2년 넘게 미리 보기 한 편 없이, 세이브 한 편 없이 2년 넘게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시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연재 막판은 가면 갈수록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연재하면 연재할수록 돈을 잃는 연재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는 잘 버텼구나, 애썼다, 그리고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제 잘못이다. 누가 그렇게 하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비효율적인 작업이었던 거죠. 미련하게 군 대가죠. 누가 그렇게 하래?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정말 쉴 거 쉬고 정말 잘 보는 작가도 그렇게 많은데 네가 한 건데 왜 누굴 탓해? 맞습니다. 저를 탓해야죠. 하지만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예기치 못한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저는 연재하면서 제일 예기치 못한 순간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얼굴이 막 온 팔이 다 피투성이가 된 걸 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작업에 전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어떨 때는 막 양쪽에 아기들을 양쪽 무릎에 앉혀놓고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막 기어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질문도 해야 돼요. 누가 결혼하래? 근데 전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착각하래? 뭐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알바노, 누칼렵 이런 말들은 사실 되게 잔혹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 기대가 좌절될 거라고는 몰랐죠.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치가 사라지고 무너질수록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같이 사라져요. 나는 죽겠는데 왜 나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죠? 내가 노하우를 하나 더 익힌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르게 만들어요. 그 순간 내가 계속 의미 있었다고 부여한 것들이 계속 사라졌을 때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목격을 했어요. 나한테 남은 건 대체 뭐였을까? 내가 왜 이거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걸까?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답을 찾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서 완결을 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결정한 비효율적인 선택들을 이 기회에 좀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 질문들에 제가 답을 내릴 순 없지만 나는 대체 어떠한 비효율적인 선택들을 했을까? 그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나의 비효율적인 키워드들, 그 작업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10일이라고 붙였어요. 10일 플러스인 거는 정확하게 잴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다이스에서 제일 상징적으로 쓰이는 시그니처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로부터 다이스는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떨어지는 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별이 왠지 모르게 주사위라는 기분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되게 표현을 하고 싶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최소 10일 이상이 쓰였었어요. 맨 처음에는 진짜 주사위로 배치를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주사위를 사서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을 찍었고 드로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그려놓고 내린 결론은 이건 그려서 될 게 아니다. 결국 그리면 어쩔 수 없이 이 블럭의 모양들이 좀 뻔해지는구나. 그래, 3D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3D 프로그램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닐 쯤이었는데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물리 엔진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와르르 쏟아진 무언가의 느낌을.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데 문제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정말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과정으로 이 컨셉 이미지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디벨롭을 해서 저 우측의 이미지까지만 그리는데도 사실 일주일이 더 걸렸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주간 현재를 일주일에 한 편씩 그려야 되는데 한 컷을 일주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첫 번째의 비효율적인 짓이었고요. 약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이스를 연재를 한 것은요, 2013년도였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2011년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부터 이제 다이스 스토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 핵심적인 장소랄까? 핵심적인 그 장소라고 합시다. 장소가 두 가지가 떠올랐었어요. 첫 번째는 달동네였었어요. 그때 제가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를 인상 깊게 봤어서 그 이미지가 남았어서 그랬을까요?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다 부서져서 이제 곧 사라져야 되는 곳에 있는 모습이 저한테 되게 아른아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찾아가야지 하면서 백사마을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또 어디 달동네가 있다 그럼 또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사진 기록들을 모았었어요. 콘티를 짜기도 전에. 그렇게 모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년 5월마다 이제 종로에서 열리는 연등제, 연등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의 풍경들이 저한테 너무 황홀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만화 속에 넣고 싶어. 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넣고 싶어. 이러면서 여기를 몇 번씩 찾아갔었어요. 기억나는 해마다, 시간 나는 해마다. 이게 제가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였는데 아마 2012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사진 찍은 것들이 다이스 처음에도 쓰이고 중간에도 쓰이고 후반부에도 쓰여서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활용이 되고 막판에는 결국 클라이막스에 연등회 장면이 작품 내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 장면들에서 제가 그려야지 해서 찍었던 사진들이 쓰인 거죠. 이 장면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작품을 그려야지 라고 결심을 한 순간에서 10년을 지나서야 결국 이렇게 담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키워드는 줌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장면 퀄리티 이 컷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은 편일까요? 뭐 자세히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날림 배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 이 컷이에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컷을 며칠에 그렸어요. 이걸 스크롤상에 넘었을 때 독자가 1초는 봤을까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장면이라고 믿었고요. 저는 상관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주민이에요. 비슷하게 연등회 때 나오는 장면인데 주인공 동태가 저 천장에 걸려있는 저 전등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사실 다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안 보여요. 핸드폰으로 찍고 확대를 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고집이 되게 있었어요. 이 글자를 적어주신 건 제 어시분이었었는데 제가 되게 꼼꼼하게 주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다 다른 글씨체로 적어줘야 된다. 예, 다 다른 글씨체로 각각 다른 걸 빌도록 적어달라. 그리고 다이스에선 사실 이런 장면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예, 여러 가지의 소원이 적혀 있는 것들이 예, 계속 반복돼요. 이 장면들도 어씨와 제 아내 김수지 작가님께서 같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만든 부분들이에요. 왜 굳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예,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이런 거 하면 퀄리티가 올라갔을까요? 솔직히 퀄리티와 상관이 없겠죠. 예, 이거 잘한다고 퀄리티가 높다면 뭐 길가에 붙어있는 껌도 다 표현하면 퀄리티 좋은 작품일 테니까요. 저로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스는 욕망,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누군가 뭔가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으면 가짜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이 가짜 같다는 마음을 스스로가 느끼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무도 읽지 못할지언정 저로서는 저 어딘가에 다 소원이 적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지금도 괜히 말하면서 그런데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소원이 적혀 있는 걸 보다 보면 막 울 것 같아져요. 예. 몇 명이나 이렇게 적었을까? 몇 명이나 이걸 바랬을까? 저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욕망과 역사가 막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아찔해지는 기분을 좀 많이 느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뭐 불교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전등을 달 때 다 한 명 한 명씩 다 저기에 서명하고 돈 얼마 넣고 제 소원 좀 달아주세요 한 저 수많은 소원들이죠. 진식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읽히지도 않는데 저 수많은 소원들은 대체 누군가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스는 그걸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다이스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를 때는 그걸 제 방식으로 구현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결을 가까이 갔을 때 제 주변 작가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예,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건 약간 사족 같은 얘기인데 약간 얘기를 더 덧붙여 드리자면 저는 축전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만화 끝에 붙는 축전이. 왜 축전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말 붙잖아요. 축전에는 완결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하는 거지? 백수가 된 걸 축하해야 되나? 아니면 만화를 안 그리게 돼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래서 뭐를 축하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전 축전을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 목표는 그랬었어요. 내 방식으로 이런 소원이 가득 적힌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좋아하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 첫 번째가 한 10초쯤 넘기면 딱인데 못 넘기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엔드 오브 에바 에반게리온에서 나온 장면이죠. 저는 이 씬의 몽타주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제가 재현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오마주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냥 따라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네. 좋아하는 작품의 마무리로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꽤 오래된 잊혀진 만화인데 박무직 작가의 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실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만화가들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각각의 만화가들이 한 컷씩 그려준 장면들을 저는 되게 봤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작가님들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다이스 380화 If I Ruled the World 편에서 이렇게 만화가 이어지다가 이게 스크롤로 원래 보여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PPT상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텍스트가 나온 이 다음에는
예,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받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진 것도 있고, 아파트고 자시고 다 없어져 버려라 마람 작가님, 세상을 가만히 멈춰놓고 보고 싶다, 개 같은 세상 개처럼 살고 싶다, 예,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라길,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 아빠가 살아있었던 행복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세상, 작고 약할수록 존중받는 사회가 오길, 예, 그리고 감정이나 기억을 여과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소아 당뇨가 사라진 세상, 그리고 뭔가 행복한 어떤 정원을 상상하신 분도 있었고, 건강하게 늙고 싶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대박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요. 슬프지만 활짝 웃어줘를 그리신 작가님한테는 제가 허락 없이 넣었어요. 예, 돌아가신 작가님이세요. 예, 그래서 허락 없이 넣고 싶은 생각에 넣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다이스 음악을 해주셨던 락 다이아몬드 작곡가님께서 이제 자기 음악 노트의 한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친분이 있으셔서 이제 부탁하신 작가님께서 이제 낚시를 매일 하는 것, 네, 그리고 뭐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싶다, 기후 변화 얘기, 인류를 새로운 행성에 구하고 싶다, 집에 대한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이때 아마 이 당시에 집값이 계속 끝도 없이 오를 때였을 거예요. 영앤 리치를 꿈꾸시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시대에 태어나 보고 싶다, 작가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송구영신, 내 작품으로 특촬물 만들고 싶다, 범죄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전 이건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토끼 인형이 사라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껏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여유가 아마 작가님들이니까 쉬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그때 너무 쓰느라 힘들었었기 때문에 마스크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넘어 서로에게 닿는 세계, 이런 식으로 되게 소망을 적어주신 거를 웹툰 스크롤상에서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되도록 연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만화지만 다른 분들이 채워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거 좀 편하지 않을까? 스크롤 이만큼이나 채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서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읽혀야 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출을 할 수 있게 이 자리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어쨌든 이 연출을 이 힘을 보태주신 작가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독자분들에게도 받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서 이제 소망을 적어주신 댓글들을 이렇게 다 만화 안에 다 이렇게 스크롤상으로 나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재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예, 그것이 제가 그리는 다이스라는 만화의 하이라이트로서 제일 의미 있다라고 믿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스라는 만화는 엔딩을 향해 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창작의 고집이었고, 이야기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예, 주인공 동태는 저런 얘기를 한 거죠. 들어주는 소원을 한 100만 개 정도로 늘려달라고 하면 어떨까? 예,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모두가 그래도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이 주인공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스에서 가장 캐릭터를 빌려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장면인데, 다이스 13화에 등장했었던 태빈이가 자살을 고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었어요. 이 장면을 그리기 전에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거는 우측에 이제 대구 고교생이 자살하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제 방식으로 좀 바꿔보고 싶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완결에 이르를 때는 동태가 그 손을 잡아주고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저로서는 그 슬픔을 달래는 제 방식의 추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 방식의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이제 캐릭터들이 하나하나씩 자신만의 결말을 맺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 캐릭터들이 되는 무영이의 경우는 이제 분노, 허무 속에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영원히 잠든다는 안식을 얻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바꾸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미호는 그 자신이 바뀌죠.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계속 더 옳은 사람처럼 살려고 애썼던 은주는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그런 다시 피아노를 치는 순간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지은이라는 캐릭터, 마지막에 가장 이야기에 지탱을 해줬던 지은이라는 캐릭터는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지우고 자신이 꿈꾸던 미래로 나아가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다닌 동태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지만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누군가 붙잡아줄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다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면서 다이스는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서는 아직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인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X라는 캐릭터죠. 제가 다이스를 처음 구상했을 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떨어지는 별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쉽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어린아이고요.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저 하늘 위에 있잖아요. 땅엔 내가 있고 거기에 내려오는 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최후의 다이스가 나타나고 X는 최후의 다이스에게 소원을 빌죠. 누군가 영원히 나와 함께 놀게 해줘. 이거는 제 나름의 피터팬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있고 싶다. 왜냐면 버림받았으니까. 계속 이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믿고 있는 이 마음은 사실 저는 두 가지의 거울 같은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달라지고 싶다라는 다른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혀진 다른 이름의 소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에게 패배하여, 동태에게 패배하여 최후의 다이스를 빼앗긴 빌런 X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타지가 없는 세상에서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죠. 그리고 땅바닥에 드러 누워서 별을 바라볼 뿐인 거죠. 그래서 X는 그럼 무엇을 얻었을까? 이게 다이스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려냈던 어떤 제 테마였는데요. 이야기 속 나는 무엇을 찾았을까? 사실 X는요 제 어린 시절을 많이 투영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족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불화로 시골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이 보통 시골은 이제 쳐다도 보지 못할 만큼의 아주 놀라운 정도의 시골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은 제가 1시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이 몇 가구가 없었어요. 당연히 슈퍼 같은 것도 없고요. 슈퍼가 없으면 어떻게 사지? 5일에 한 번씩 트럭이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매달려서 그 트럭에서 이제 생필품을 사가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 집에 있는 걸로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살면서 당연히 제 또래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놀 상대도 찾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의 놀이 상대는 페미콘 게임기랑 낙서할 수 있는 종이, 그 다음에 제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곤충,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골을 떠올리면 맨 처음 생각되는 이미지는 텅 빈 세상 같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어쨌든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X는 동태에게 최후의 다이스를 빼앗기고 더 이상 다이스가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이스를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작게 부서져서 유성우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살았을까? X가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명확하게 작품 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다만 어떤 어린아이와 어른이 돼버린 누군가의 대화가 이어질 뿐이죠. 예. 더 이상 이제 나는 아이가 아니구나, 어른이 됐구나 하고 깨닫는 누군가의 뒷모습과 한때 자신 같았던 진짜 어린아이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 아이는 결국 바라는 걸 얻었을까? 다이스는 그래서 제 염원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요거는 그 클라이막스 연등회 때 들어간 장면인데, 이 장면을 사실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작업을 할 때. 왜냐면은 너무 독자를 무시하고 너무 나만을 위한 걸 그리는 게 아닐까? 근데 넣고 싶더라고요. 가장 제 입장에서는 축제 같은 순간에 저를 집어넣는 게 좀 즐겁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이스를 그리는 동안 20대에서 30대 후반의 나이가 됐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만화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과도 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요.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왔구나, 이만큼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제 자신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계속 넣어가면서 그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효율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작품의 인기나 작품의 재미, 퀄리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 자신의 어떤 쓸데없는 고집들을 구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렸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저는 다시 웹툰을 그려야겠죠. 이게 얼마나 제가 얼마나 잘 버텨나갈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제가 이 작품을 그려나가는 동안 제가 바뀐 변화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증명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들, 제가 가치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그리려고 하는 작품은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은 사랑 이야기를 그리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인데 다이스 그린 동안 너무 힘들었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에 대해서 그리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인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웹툰을 그리고 싶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처음에 바라던 만큼 잘 안 되는 일들은 더 많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계속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찾는 거를 떠올리게 돼요. 이것 또 하나의 사족 같은 얘기인데, 이 PPT를 준비하면서 의미치료라는 단어를 들어봤었어요. 이거는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어떤 심리학자가 내가 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내가 왜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를 놓고 회상을 할 때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을 규정짓는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물론 제가 드린 이 발제가 그런 수준과 딱 맞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로서는 되게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측에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총몽이란 작품의 한 장면을 담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장인정신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효율은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을 추구해야 되고 저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효율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효율은 우리의 그 목표를 위한 가장 최고의 수단일 것이고, 효율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저 목표는, 저 빈칸 안에는 각각 여러분들이 담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표가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잃어버릴 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작품이 망했을 때, 돈을 못 벌 때, 악플만 달릴 때, 악플조차도 없을 수도 있고요. 몸이 너무 아프고 고되고 내 작품이 너무 싫어지고 만화를 그린 것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무의미하다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삼는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 의미 없는 무언가, 뭐 무모한 생각, 뭐 집착, 어떤 강박, 뭐 촌스러운 열정, 뭐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창작의 무게를 지탱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결국 창작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창작은 결국 누군가 시켜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나서서 하는 고생이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효율적인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이 계속 즐겁게 창작을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 질문하기 조금 애매한 주제긴 했어서 네. 사실 그 작가님 필명이 옛날에 그 물소였어요. 물소. 왜 물소인가 했더니 그게 물음표 소년이라고 그 줄여서 물소라고 예전에 닉네임을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면모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질문 마이크 건네릴게요. 질문은 아니고요. 너무 좋은 강의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만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 웹툰만 해도 1000편 가까운 작품들이 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에서 제가 뭐 찾을 수 없는 작품들이 꽤 있고 모르는 작가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윤현수 작가님도 다이스와 윤현수 작가님 이름을 들었었는데 그 300편이 넘는 회차에 제가 이 작품은 내가 언젠가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효율이 추구해야 될 때 한번 봐야지라고 미뤄뒀던 작품이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꼭 추구해야 될 비효율이다. 그래서 방금 이제 네이버 시리즈 들어가서 결제하려고 딱 전편 결제 딱 눌렀는데 그 쿠키가 부족하더라고요. 12만 원 결제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PC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올해 중으로 다 읽는다는 보장은 못하겠고요. 예. 언젠가 다 읽고 꼭 한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저번 웹툰 포럼 때 스튜디오 말씀하시길래 말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AL 미디어 대표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스튜디오 에이전시 뭐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제 작가로 데뷔를 했고,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많이 아무래도 듣는 입장, 뭐 얘기를 하는 일이 많아요. 아무래도 지방생분들하고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번에 뭐 잡혀가가지고 학생분들하고 이제 취직 상담도 같이 해드리기도 했고, 뭐 PD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PD 현업에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만화를 왜 하는가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저희랑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일하시는 만화는 본인의 에너지의 70%만 쓰세요. 일하시는 만화는. 왜냐면 100%를 쓰면 지쳐요. 결국에는 이게 직업이거든요. 우리가 만화를 그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이거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직업적인 느낌으로 이제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한다. 이것은 이제 뭐 자아실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내 자아실현 같이 들어가는 거.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100%를 써버리면 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되지 않고 내가 동력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만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특수해요. 왜냐하면 내 자아실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채우느냐 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차피 만화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만화가 좋아서
뭐 만화를 뭐 소위 말하는 오타쿠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차라리 동인지를 그리세요. 가서 동인지를 그려서 거기에서 원하는 거를 다 하고 오세요. 근데 상업 만화는 70%만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저는 사실 웹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웹툰 작가로 데뷔를 했지만 저는 출판 만화를 더 좋아해요. 저는 페이지 만화를 그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일하기 싫어요? 그럼 중간중간 가가지고 페이지 만화 한 컷씩 짜고 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이 에너지를 아끼고 이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뭐 계기별로 다 다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예제들이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이 돈을 받으면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화뿐만 아니라 회사 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일반 회사원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막 몇억을 준데도 도저히 못하겠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 이게 이제 삶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알아보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었지만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70%만 쓰라는. 저는 그러고는 싶어요.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꼭 질문이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 중에 한 달 정도만 쉴 수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달 동안 효율적으로 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제와 좀 반대의 난이도가 있어서 저는 지금 어쨌든 완결을 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놀고 있었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액면을 놓고 보니까 놀고 있는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재 중에 잠깐 쉬고 안 쉬고 하는 그 기간은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쉬어든 뭐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지금 차기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안이 없이 되게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다이어트 준비하신 기간이 아까 말씀을 유추해봤을 때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꽤 길게 오랫동안 자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혹시라도 불안이 올라올 때 그런 거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작품을 준비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의식하는 측면은요. 일단은 제가 좀 무모한 면이 있어요. 제 성격이나 제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할 때 나 뭐에 꽂혔어, 나 뭐를 표현하고 싶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를 정하면 그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와 결과값이 가장 비슷할 때까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 연재에 들어가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기획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게 많으면 금방 애정이랄까? 몰입이랄까? 이런 게 흐려질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한 느낌과 얼마나 닮았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 기획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가 얼마나 뚜렷한가? 그것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대답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제 인생 숙제 중에 하나라서 예. 일단은 우선은 별거 아닌 팁인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술인복지재단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은 매년 그 심리 상담을 12회를 무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가 뭐 아픈 것 같대가 아니더라도 가서 스토리 상의해도 되거든요. 그분 다 들어주세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은 찬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게 나름의 팁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12회나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혹시 또 요거는 사실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거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 연재를 쉬면서 좀 놀고 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막 삶의 질도 막 나고. 그런데 어느 날 하고 싶은 게 떠오르니까 행복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고통스럽고 또 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길을 갈 거잖아. 하지만 더 놀고 싶어요. 어떡하죠? 저는 제 기준의 대답은 통장이 정해주더라고요. 통장이 그걸 대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거의 다 맞네요. 됐는데. 저도 약간 사소한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웹툰 작가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조금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던가 조금 과로를 하시기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주간 연재를 하시다 보니까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님께서는 좀 비효율을 일부러 추구하시려고 하는 부분,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주셨던 어떤 연등의 어떤 되게 디테일한 장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AI가 상당 부분 노동을 대체를 할 수 있다면은 쓰고 싶으신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뭔가 AI를 도구적으로 사용했을 때 뭔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구현하는데도 뭔가 내 의도에 맞게 좀 도구로서 약간 스케치업 같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것 이상으로 직접 그리는 행위 자체가 뭔가 작가님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져서요. 일단은 정말 시대의 화두가 AI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생각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길어질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야기니까 약간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거부감을 솔직히 아예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도구가 될지도 몰라 수준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기술 개발되면 나오는 어떤 정해진 미래 아닐까? 그것을 개발 안 시키게 하거나 통제할 수조차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제가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웹툰이 별로 없을 때였었어요. 제가 대학교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만화의 인기가 올라가는 방법을 하나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면 만화가 인기가 뜰 거라고 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한 건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문명이 파괴가 되고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다 죽으면은 사람들은 다시 만화책을 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바보 취급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전되면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게 여러 층위에 따라서 AI를 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 AI를 제일 거부감을 갖는 작가님들은 이미 다 자신의 것을 만들어냈다고 믿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첫 발을 디디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분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탑을 누군가 허무는 기분이 들 것 같고, 이제
그 첫 삽을 뜨시는 분들은 나는 삽을 푸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포크레인이 막 수십 대가 밀려오네 하는 기분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위도 아닌 어떤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혹시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얘가 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아이디어들을 얘한테 시켜보면 어떤 게 나올까? 어쩌면 완벽한 게 나올까? 어쩌면 내 손이 몇 개씩 분신이 된 느낌을 받을까? 그런 면에서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면 네, 오늘 발제해주신 이윤수 작가님 너무 큰 박수 또